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도 굉장히 이제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한겨레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정당학회랑 같이 STI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2,207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패널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에서 4명이 극우 유권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권자, 뭐 국민의힘 지지층 포함해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극우로 규정할 수 있는 비율이 한 14%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견주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극우의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우 성향이 훨씬 심각한 초극우 유권자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극우화 현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돼 있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이거 척도를 제가 봤는데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런 정도 척도로 해서 국민의힘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극우다라고 하고 시작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치학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은 이게 좀 아닌가 싶으면 또 목소리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좀 이따 제가 외국 얘기도 하겠지만 요즘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 세계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극우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내란 사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심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그 조사를 뭐 좀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네.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보다 훨씬 낫다.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독재가 민주주의가 낫다. 아니면은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럼 네.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보다 낫다는 66.7%. 근데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독재가 낫다거나 상관없다라는 거니까 이제 10명 중에 4명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보다 낫다라는 게 86%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한 20%포인트가 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높은 건데 그럼 민주당 쪽에는 없느냐? 네. 민주당 쪽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86%라는 면 그러니까 나머지 독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를 해도 된다. 그 네. 인민 독재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 극우화가 반드시 정당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경향성이 우익이니까 우파 쪽에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게 잠깐만 아까 전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게 극우의 정의가 어려운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스팔트의 우익하고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이 우익하고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의회 제도를 부인하는 거, 네.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익이고 이 의회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익이 아니다라고 이게 김성애 의원님이 네. 정의를 하셨는데 지금 유럽의 극우들은요 다 의회 제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하, 독일을 네. 위한 대안이라든지 국민전선이라든지 뭐 영국개혁당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오고 왜냐하면은 이제 아예 집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 제도를 다 인정해요. 네. 우리가 폭력혁명으로 우리가 극우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극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아주 강력한 인종주의라든 그러니까 이제 반이민 정선, 인종주의 막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와 우리나라의 극우와 유럽의 극우가 공통점도 있는 반면에 약간 차이점이 미묘하게 있군요. 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 근데 최근의 경향성은 어쨌든 강력한 좀 기독교 복음주의하고 결부되는 경향성이 한국과 미국에서 특히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이 더 극우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 과거라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시기를 그렇게 정하면 네. 이제 민주화 이후에 쭉 보면은 이제 극우가 이렇게 좀 제어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나타난 거죠. 이제 네. 발흥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가 분단하고 전쟁 거치고 하는 중에 네. 대한민국을 만들 때부터로 또 시기를 늘리면 원래 이제 극우국가로 탄생을 했죠. 극우 반공국가로 탄생을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그 극우를 좀 제어하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이 극우를 제어하는 보수 내 세력이 있었거든요. 합리적 네. 보수 개혁 세력들이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합리적 보수 개혁 세력 민주화는 계속 지금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어오고 있고 네. 뭐 아직 계속 중전해야 되는 거지만 또 극우의 특징이 이제 이 민주주의 부정하는 건데 이걸 그래도 어쨌든 잘 지탱해 오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보수 내를 이렇게 보면 합리적 보수 개혁 세력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에 극우화라고 했을 때 이제 극우가 막 늘었다, 막 힘이 세졌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정치학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유럽과 달리 어떻게 되냐? 유럽은 이게 이제 정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한 수십 년에 걸쳐서 원래 여기도 논쟁을 했어요. 우리가 저기 선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히 유럽의회가 출범할 때 참여하냐 마냐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참여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선거를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일단 악마처럼 굴면 안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탈악마화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르펜이 예, 그거의 대표 선수인데 네. 그 탈악마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꽤나 중화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수능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르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르펜과 딸 르펜인데 딸 르펜은 나는 우리는 반유대주의 아니에요라고 얘기까지 하고 아버지 르펜까지도 축출해 버렸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극우는 아스팔트 극우가 그냥 조금 시도하다가 정광훈 목사와 당 여러 번 만들어서 했는데 한 번도 의석을 못 가졌잖아요. 네. 네. 왜 못하다가 네. 국힘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된 집권 거군요. 가능성도 있고 집권도 했었고 한국에 사실은 그 극우로부터 시작해서 보수의 뿌리 그나마 그걸 이제 그 합리적 보수 개혁 세력이 있어서 제어했던 그런 유사가 아주 깊은 유래가 깊은 정당인데 네. 이 정당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극우화 현상에서 우리가 좀 위험하다. 막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경로가 굉장히 단축적 경로를 어허. 진입해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지 못하고 그렇죠. 기존에 쑥 있던 들어왔어요. 보수 정당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국힘이 거기에 이렇게 부응하는 지금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학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뭐 유럽의 경우, 미국의 경우 비추어서 자꾸 개념적으로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살아있는 세력으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게 문제다. 네. 그 집단을 우리는 극우라고 하는 거지. 극우는 뭐냐? 그래서 여기는 인종주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극우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거는 아. 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리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위험 요인인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그 경로도 되게 단축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성 거대 정당으로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네. 이런 이제 특성 때문에 우려가 큰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리가 확실히 잘 되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극우화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비단 노년층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의 극우화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조국 혁신단 대표가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를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기사가 그러니까 시사인에서 이제 사회학자 김창환 교수랑 같이 이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온 이제 기사거든요. 이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게 6.3 대선 직후에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극우를 가르는 5가지 기준을 보고 이제 극우다 아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가 폭력을 얼마나 용인하느냐, 그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개인 책임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대북 제재, 한미 동맹,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어떠느냐 이 5가지 기준으로 이제 극우를 나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인 청년 남성이 극우 성향일 확률이 높다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얼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올 때부터 이제 논란이었고 네. 조국 대표가 공유를 하면서 이 더 불을 붙였고 네. 이 기사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과 이제 뭐 많은 연구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5가지 아까 얘기했죠. 이게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극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란들이 생긴다고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본인의 신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때로는 독재가 낫다 아니면 민주주의 규칙을 깨트려도 된다 이런 거는 거의 극우를 측정할 때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네. 맨 처음에 나온 건데 예를 들면은 이민자 유입이나 난민 수요 확대 이거를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은 극우적 성향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 이 김청환 교수가 네. 그리고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압박 정책을 우선하면은 이것도 극우적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생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극우적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우는 방금 얘기했던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극우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논설위원이 김정한 논설위원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북한의 대북 정책 압박한다고 이게 극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극우화라고 저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20대 남성의 15.7%가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 아하, 네. 근데 여성은 2.1%만 가지고 있더라. 소위 말해서 2030 2대남과 2대녀가 완전히 갈라져 있다. 다른 세대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아요. 다른 세대는 예를 들면은 60대는 남성이 6.1, 여성이 2.2, 50대는 남성이 3.9, 여성이 4.9. 오히려 여성이 더 약간 오차범위 내지는 높은데 네. 특히 2대남들은 확연하게 다르더라.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 김창환 교수가 또 분석을 한 거는 네. 소득 수준을 월 가구 소득을 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로 분류를 해봤더니 네. 500만 원 이상일 때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상류층일수록 이제 그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조민도 그러면은 뭐 그러냐 뭐 이러면서 막 반론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2030 남성들이 굉장히 튀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맞다. 네. 근데 이거를 극우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유로 그 지금 교육 과정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들이 좀 더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민주주의적 가치나 이런 거보다는 개인의 어떤 거 아니면 안티페미니즘 성향 뭐 이런 것들 네. 국가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폭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극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폭력에 대해 얼마나 이제 용인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층일수록 남성 청년들이 극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 동의하세요? 그 조국 대표가 그 얼마 있다가 또 이번에는 가난한 20대 남성들이 무슨 또 우위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우리의 잘못이라고 또 그 글을 또 공유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그렇게 크게 일관성이 없고 예.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우리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040, 050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니들보단 쿨해.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20, 30대가 꼴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게다가 특히 20, 30대 남성 중에서 이 민주당이 됐든 조국혁신당이 됐든 주로 바라보는 수도권 중심에 좀 사는 사람들 말고 네. 그 지방에 있는데 그 예를 뭐 고졸인데 비정규직으로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수도권에 올라가는 환경 안에서 그 연애 시장도 조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이런 것도 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고 지금 가장 큰 주류 세력인 소위 말하는 뭐 그걸 386이라고 부르든 민주당이라고 부르든 뭐 영피프티라고 부르든 이런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건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극우라고 딱지 붙이고 넌 우익이다라고 해놓고 이 패를 갈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보다 더 쿨하고 똑똑한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건 이 문제 해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예, 그러니까 방금 뭐 봤지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얘기지만 나온다는 건 결국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했으면 네. 여기에 근원, 그러니까 싹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20, 3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까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니들부터 내가 깨우쳐져 있어라는 식의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저희 세대 정치인들의 접근은 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국 대표가 아마 그 한국일보 기사를 공유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은 연애 못하는 불만, 부울경 2대남의 윤석열 지지 토양됐다. 뭐 이 기사인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했는데 네. 이 기사가 이제 논란과 화제를 던졌던 건 뭐냐면은 이제 네. 뭐 조기동 박사 예전에 뭐 책 많이 썼고 지금 민커서팅에 있는 분이 이제 쓴 건데 헌재 탄핵 인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99 정도로 이제 측정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울경이 제일 낮았어요. 2030 남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3% 정도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 나는 이거 승복한다 네. 라고 했는데 부울경은 68%가 2030 남성들이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창환 교수가 얘기했던 소득이 많아서 그렇게 극우화되는 게 아니라
이 2030 남성들이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지금 부울경의 그러니까 그 벨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에 있었던 그 이제 일자리가 지금 산업 공동화가 되고 있고 특히 부산 지역은 여성이 가장 많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거기에서 여성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극우화가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가설로 이제 보여준 이런 거라서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 이걸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느냐에 그러네요.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20, 30대라고 하는데 20, 30대 하면 벌써 20년이에요. 네. 그 나이가 그렇죠. 20년이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대가 지금 30대거든요. 10년 전에 20, 30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 대한 지지가 과반 이상, 거의 4분의 3에 가까웠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뚝 떨어져갖고 30%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그 그래프대로 하면 10년 전에는 민주 진영이었다가 10년 만에 우익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네. 사회학적으로 더 뭐 제가 전공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분석하셔야겠지만 지금 단순히 이번에 벌어진 몇 가지 이벤트에 대한 인상 비평을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익이다 좌익이다 따지는 건 네. 제가 보기엔 매우 섣부르다. 그렇게 해서 니네 20, 30대는 전부 다 우익이니까 안 된다라고 훈계하려고 드는 태도 자체는 전 네.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 방식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의원님이 좀 해주신 것 같고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뭐, 정리왕. 일단 그러니까 조국 대표께서 그 의도가 뭐였든 간에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잡은 직후 강한 햇빛과 거친 바닷바람으로 단시간 배에서 건조한 오징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건조로 육즙이 풍부해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진합니다. 지금 마켓하니에서는 배에서 바로 말린 오징어 한 묶음 10마리가 71,000원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 중 최상품만을 선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보내드리는 제철 과일 랜덤 박스는 다양한 과일을 드시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세팅된 것이 2인용이고요. 배송 메시지란에 공덕포차라고 적어주시면 한 품목을 서비스로 더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유기농 사과 주스 2팩을 서비스로 보내드립니다. 마켓하니에서 라온 우리마을 혹은 과일 랜덤박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뭐 하나의 뭐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기사를 올렸거든 아니면 이제 당신의 이제 입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했건 이렇게 어떤 특정 인구 집단이 이게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인이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우리 지금 학자 사이에서도 이제 설왕설래하고 뭐 이런 부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시간적인 뭐 또 민주주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을 갖고 숙고하고 수기해야 되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한 번의 조사나 뭐 몇 개의 조사를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 그런 오해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접근이고 그렇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네.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뭐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2030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너무 그다음- 파이가 크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세대에 인정할 수 없는. 비해서 비율이 좀 높다는 거지. 근데 그걸 2030이라고 호명해버리면, 네. 뭐, 저는 그 친구들이랑 계속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학교에서. 네, 계속 봐야 학생들이랑. 되는데, 네. 물론 그건 있어요. 예전보다는 이제 확실히 이 페이퍼나 이런 걸 받아보면, 독재해도 좋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페이퍼가 나와요. 네. 이거는 꽤 놀라운 거긴 합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가 다 그러냐? 그렇지도 않고 또 그런 극우적 성향이 나타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뭐 대학의 분위기나 이런 등등을 좌지우지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가야지. 네. 이거를 그냥 어떤 집단은 극우 성향이 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또 사실은 학자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오히려 더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어떤 측면이냐? 사회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여기 이제 불만도 있고 막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불만이 해소되고 또 어떨 때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어할 힘이 소위 얘기하는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지도층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이제 짚어봐야 된다. 그게 더 이제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주제가 한미 극우 연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사람 극우 연대하는 사람들 보면 아스팔트 이런 거보다는 뭐가 연결돼 있느냐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 뭐 외교 통상하는 사람 네. 이런 상당히 엘리트층들을 중심에 사회 지도층 중심에서의 어떤 연대 제휴가 일어나고 있는 거. 이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